어느 날 깊은 밤, 나는 인터넷 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미드나잇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글 쓴이는 자신이 경험한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들을 연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다. 글 쓴이는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작은 도시로 갔다.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그가 머물렀던 기숙사 건물에 대한 소문은 달랐다. 기숙사는 오래된 벽돌 건물로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종종 알 수 없는 발소리와 정체 모를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도시 전설쯤으로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가 늦게까지 레포트를 쓰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가 갑자기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처음에는 바람이 센가 싶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레포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아주 가늘고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돌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시 책상으로 향했다.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 이상한 걸 본 것은 그때였다. 화면에는 레포트 대신 알 수 없는 문장들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그는 황급히 문장을 지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타이핑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보기로 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동안도 기묘한 기운은 계속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서 담요를 뒤집었었다. 그 상태로 한참을 굳어 있었는데 그새 언제 그랬냐는 듯 방 안은 다시 따뜻해지고 공기의 무거움도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다음날 그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 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후에도 그는 종종 그 방에서 기묘한 일들을 경험했다. 가끔 새벽 2시쯤 누군가의 억눌린 낮은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다. 탐구심이 뿜어올랐던 그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찾아가 이 건물에 대해 물었다. 관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건물은 한때 정신병원이었으며 당시 치료를 받던 한 소녀가 기숙사로 바뀐 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그 소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기숙사에 나타난다고 했다. 이쯤 되니 그는 더 이상 그 기숙사에 머물 수가 없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도 종종 그 밤의 기억이 악몽으로 되살아나곤 했다. 그는 아직도 가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남아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엔 용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의 긴 글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댓글에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 글을 읽은 후 나는 한동안 혼자 밤에 작업하려는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미드나잇 시리즈는 나에게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캠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여름이 되면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캠핑을 권장했다. 우리 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캠핑장으로 떠나기로 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캠핑장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산을 오르며 우리는 강과 숲을 지나쳤다. 버스가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가 되어 있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우리가 내리자마자 서둘러 돌아갔고 우린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캠핑장은 매우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녹음이 우거진 숲과 산들 사이로 흐르는 개울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우리는 각자의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준비에 돌입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불러앉았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전에 캠핑을 한 사람이 실종됐다는 얘기 들었어.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몇 년 전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아무도 찾지 못했대. 그의 흔적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숲속이라는 환경과 불빛 앞에서 이야기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모두가 다소 불안해졌다. 게다가 캠핑장 주위의 적막함은 그 이야기를 더욱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 뿐이었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찝찝한 마음에 텐트의 지퍼를 열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망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 했지만 이번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확연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긴장감이 증폭된 채 나는 그대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누군가가 내 텐트 주변을 천천히 걷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 채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조심스레 텐트 밖을 나가자 다른 친구들 역시 모두 깨어나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모두 침묵 속에서 주변을 주시했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려 캠핑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고 누구도 여기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근처의 작은 다방에 들어갔다. 카운터 여주인이 우리를 보고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혹시 벌써 캠핑에서 돌아온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관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캠핑 중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곳 예전에 사람을 잃었던 곳 맞아요. 소문으로는 그가 아직도 산속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죠. 그날 우리는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로 만들었다. 그날 돌멩이같이 무거운 공포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랜 기간 깊이 새겨졌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냥 우리의 상상 속 이야기였을 수도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무언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아직도 오싹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같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하루를 마감하려 했다. 나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에서 폐가 방문기라는 제목의 글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그 글로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글을 클릭하자마자 나는 그만 첫 문장에 빠져버렸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폐가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한때 가족이 살던 집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집은 버려졌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 온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글쓴이와 그의 친구들은 약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대로 음산하게 서 있었다. 달빛이 지붕에 익히 인 기와 위로 비치고 있었고 무성한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조금의 먼지와 거미줄이 있었지만 그 외엔 모든 것이 그 가족이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놀랍게도 그들의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은 그대로였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문득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쓸쓸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글쓴이는 자신의 그림자 옆에 다른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분명 그의 친구들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친구들에게
다른 방을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번엔 1층의 안방으로 내려갔다. 안방은 눅눅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장롱이 특히나 눈에 띄었다. 장롱의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쓴이는 무언가 홀린 듯 장롱을 향해 걸어갔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지막이 웃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친구들은 그 쓴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폐가에서 느꼈던 음산한 기운이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그 쓴이는 폐가 방문이 있던 날을 잊고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곤했다. 그가 폐가에서 찍었던 사진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흐릿하게 나왔고 어떤 사진에는 사람의 얼굴 형상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공포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도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그곳을 방문할 용기는 없었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폐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폐가 방문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알게 되었다. 그 폐가는 단순히 가족의 비극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던 장소였다는 것을.